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입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정하고 모레 미국에서는 9월 금리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데요. 한국은 집값 상승 때문에 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금값이 사상 최고로 오르면서 금괴 하나가 13억 3천만 원, 서울 아파트 평균가보다 높아졌습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경기와 충남 서해안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태풍은 소멸됐지만 내일까지 전국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르는 여성을 따라 아파트 승강기를 타더니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두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 결론에 힘을 실었지만 민주당은 엉터리 면죄부라며 특검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엔데믹의 과정이라며 거리두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피해 규모가 1조 3천억 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자금 지원 규모를 1조 6천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미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됐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가 전폭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며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구호 태풍 종다리가 강한 비구름을 몰고 오면서 충남 서해 곳곳에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연중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게 올라가는 백중사리와 맞물리면서 해안가에서는 침수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도로 한쪽에서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바닥에 적힌 글씨가 희미해지더니 바다와 도로의 경계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바닷물이 넘어오면서 도로 전체가 거대한 바다처럼 변해버립니다. 9호 태풍 종다리의 영향으로 충남 보령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특히 바닷물 수위가 연중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와 맞물리면서 항구 일대 도로와 상가 등이 침수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골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에 젖은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비와 바닷물에 꼬박 밤을 지새웠습니다. 우리 주민들 거의들 와서 발만 둥둥 굴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완전히 어떻게 주민들이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이 막 쓰레기통이니 뭐니 다 떠다니고요. 도로 통제 문구가 붙은 팻말이 세워져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에서도 수위가 높아진 바닷물이 도로 쪽으로 넘어오면서 서도초등학교 앞 해안도로가 통제됐습니다. 천안에선 폭우로 임시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인근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천안시는 3시간 정도 단수 피해가 발생했고 5시간 만에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태안과 서산에서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태안 신진항에는 조업을 나갔던 어선 10여 척이 기상악화로 대피했습니다. 서산에선 전신주가 기울어지고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충남소방본부엔 피해 신고 수십 건이 들어왔고 둔치 주차장과 지하차도 등 24곳이 한때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충남 지역에는 많은 양의 비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해안가 저지대,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 접근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북동쪽으로 빠지며 중부지방의 비는 잦아들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폭염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지만 습도가 높아서 여전히 전국적으로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비가 좀 잦아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열대저압부에서 약화된 저기압이 북동쪽으로 빠지면서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태풍이 남기고 간 수증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무척 불안정해 국지적으로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곳곳에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저기압이 또 한 차례 다가와 내일부터 모레 새벽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에서 많게는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달의 인력이 강해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으로 해상에서는 물결이 1.5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 걸로 보여 해안 인근 지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폭염 상황도 궁금한데요. 비가 집중되는 곳에서는 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까? 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폭염 경보가 주의보로 완화됐습니다. 비구름이 강한 햇빛을 막아 서울의 기온은 30.8도 등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이었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았습니다. 완도는 35도, 제주도 34.3도 등 남부를 중심으로는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7.1도로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나타났고 태풍이 끌어올린 열기에 제주는 28.4도, 포항과 청주 28.1도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비가 그친 뒤에도 더위가 약화하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처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보고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인데 향후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불거진 총장 패싱 논란의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관심입니다. 신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형 목사에게서 3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는 지인의 국립묘지 안장이나 통일TV 송출을 재개해달라는 등의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여사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도 무관하다고 본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이런 내용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사건의 결론뿐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의 불씨도 여전합니다.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총장 뜻을 어기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비공개 조사하며 뒤늦게 보고한 겁니다. 이후 대검찰청이 진상 파악에 나섰지만 수사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명품 가방 사건을 지휘한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건 처분 이후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한 진상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적 판단은 어차피 국민 눈높이와 사실관계, 법리에 관한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엉터리 면죄부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지만 청탁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감사의 표시면 명품 가방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냐며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특검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낮에 한 아파트에 사는 여성이 승강기에 따라 들어온 괴한에게 알루미늄 배트로 마구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인데요. 괴한은 구속됐습니다. YTN이 확보한 CCTV 영상에는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여성을 따라 조용히 1층 승강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둘만 있는 상황이 되자 남성이 갑자기 돌변합니다. 가방에 꽂아 넣은 알루미늄 배트를 쓱 꺼내더니 등지고 서 있던 여성 머리를 세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쓰러진 여성이 맨손으로 배트를 막으며 발버둥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흥분한 남성은 주먹까지 날립니다. 악몽 같은 시간은 4층에서 문이 열릴 때까지 1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여성이 승강기 안에서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겁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뒤에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었고 순간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가까스로 승강기에서 탈출한 여성이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파트 부근 육교에서부터 따라왔고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잡혀도 상관없다며 버티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이 아파트 주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기저귀만 찬 채 주택가에서 울고 있던 3살 아이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엄마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전 서부경찰서 내동지구대는 지난달 21일 밤 10시쯤 서구 가장동에 기저귀만 찬 채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목하는 집에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고 아이 지문도 등록돼 있지 않아 보호자를 찾기 힘든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발견된 장소 인근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서 전화번호가 적힌 택배 용지를 발견했고 건물주와 연락이 닿아 아이가 2시간 만에 엄마와 만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엄마는 아이를 재운 뒤 잠시 외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주말 경기 하남에서 28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야간 마라톤 대회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 적절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툼이 있던 이웃집 현관문 앞에 압정을 뿌려 다치게 한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과 다툰 30대 남성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압정 10여 개를 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가 있습니다. 그 전날 B씨는 A씨가 자신의 집 근처에서 소음을 유발한다며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이 다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다음 주쯤 절정에 이른 뒤 점차 사그라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유행하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백신 접종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9배 가까이 늘 정도로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 추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인 다음 주쯤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고 규모는 35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여름철 유행은 8월 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고 유행 규모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질병청은 환자 급증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됐던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서 확보한 예비비를 바탕으로 다음 주 초 치료제 17만 7천 명분을 도입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또 진단을 위한 자가검사 키트도 제조업체들이 이달 안에 500만 개 이상 생산할 계획으로 파악됐다며 지속적인 공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을 줄이기 위한 백신 접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인 백신을 도입하고 오는 10월부터 접종한다는 방침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무료 접종입니다. 10월에는 24, 25년 절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예방 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또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이 공백 사태 속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분산 대책도 준비합니다. 경증 환자는 지역의 병원에서 빠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병원 목록을 공개하고 중환자들을 위한 추가 병상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 속에 변이가 출현하며 유행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중증도와 치명률은 독감 수준으로 낮아서 위기 단계 상향 없이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이번 여름 코로나가 재유행한 이유는 낮은 예방접종률 탓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 큰 유행이 없었던 까닭에 65세 이상 노년층 접종률은 41.3%까지 떨어졌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상황 속에 KP3라는 새로운 변이가 출현하며 감염자가 크게 늘었고 휴가철을 맞아 이동량이 늘었던 것도 재유행을 부채질했습니다. 다행인 점은 KP3 변이의 중증도와 치명률이 계절 독감처럼 낮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코로나 누적 치명률은 0.1% 정도고 지난해부터는 0.05%로 더 떨어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유행을 코로나가 풍토병처럼 되는 엔데믹의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지 않고도 현재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여름철 유행으로 다시 거리 두기를 하거나 위기 단계를 올리면서 대응해야 하는 수준은 아니고 현행 의료 체계 내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고령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0세 이상부터 치명률이 상승하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초기부터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기본적인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임신부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헤매다가 구급차 안에서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충북 진천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1시 반쯤 음성군 삼성면에서 분만 진통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병원을 물색했지만 병상 부족으로 찾지 못했습니다. 산모의 상황이 급해지자 구급대원들이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으며 처치에 들어가 신고 1시간 반 만에 무사히 여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의 인력 구조를 재설계해서 의사 인력의 40%를 차지하던 전공의 비중을 2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 혁신과장은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3년간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상급 종합병원 중증 환자가 39% 정도지만 3년 안에 60%까지 높이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나흘 앞두고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권을 분열시킬 이슈만 꺼내들었다며 회담 생중계를 거듭 주장했고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회담 생중계 제안을 언론을 통해 밝힌 걸 문제 삼아 민주당이 한 차례 실무회동을 연기한 것을 두고 명분 없는 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표가 김기현 당시 대표에게 같은 제안을 해놓고 왜 말을 바꿨냐는 겁니다. 어떤 논의의 과정 그리고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보시는 게 저는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야당이 제시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는 취약계층 선별 지원 방안을 검토는 하겠다며 의제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오는 28일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최상병 특검과 함께 여권 분열을 노린 의제만 제시한 거라며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누누이 이 3자 특검법 등이 그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우리 분열 프레임에 우리가 갇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중히 접근한다고. 반면 민주당은 25만 원 법과 최상병 특검법 모두 한동훈 대표가 이미 언급한 적 있는 의제라면서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한 대표가 바지 사장보다도 실권 없는 반바지 사장이어서 민주당이 한 대표 안을 다 수용해도 여당 내에서 거부당할까 봐 논의를 못하는 거 아니냐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하자고 한 거
본인이 약속한 거, 국민과 자기한테 약속한 거, 그것부터 얘기하자고 했는데 그러면 너무 고마운 일 아닌가요? 민주당은 여당이 내놓은 정쟁 중단 의제는 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과 탄핵안을 가로막아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 회담 생중계는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협의 없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한 데에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토론과 회담을 구별하지 못하는 행태다. 한동훈 대표께서 TV쇼를 너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표회담 준비를 위한 물밑 접촉 과정에서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을 펼치며 양보 없는 삿바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회담이 깨지진 않을 거라 선을 긋고 있지만 실무회동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티몬 위메프 판매금 미정산 피해 금액이 1조 3천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일반 상품과 상품권 피해와 관련해서는 359억 원이 환불 완료됐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 티몬 사태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정산 기일이 지난 판매금 미정산 피해액은 8,188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상품 60%, 상품권과 여행 상품이 40%입니다. 아직 정산 기한이 남은 판매금이 있어 미정산 금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한이 남은 판매액들까지 모두 합치면 최종 미정산 피해 금액은 1조 3천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를 본 판매자들을 돕기 위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7일 대책 발표 때보다 4,300억 원이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1,700억과 1,000억 원의 자금을 각각 투입해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천억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 지원에 착수했고 16개 지방자치단체는 1조 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2차 보존을 추진합니다.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정책 역량을 더욱 결집하겠습니다.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등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티몬 위메프의 비정산 사태 발생 이후 현재까지 총 359억 원 상당의 일반 상품과 상품권이 환불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남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행과 숙박, 항공권,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 분쟁 조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또 정산주기 법제화와 결제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금융당국이 높은 경각심을 갖고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필요시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봐가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축소하기로 한 데 이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이나 정책 모기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2달간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과 국내 물가 동향을 고려해 유류세 탄력 세율 인하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집중호우에 상추와 오이값이 폭등하는 등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19.56으로 6월보다 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상추가 171.4%, 오이가 98.8% 폭등했고 경유와 휘발유도 각각 5.1%, 4.5% 올랐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서 2분기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가산금리를 더 높여서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한국은행 금통위가 다음 날에는 잭슨홀 미팅이 열릴 예정인데요. 금리에 대한 힌트가 나올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 이슈를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금 수도권 주담대 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예시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아마 한 2달 전쯤에 이 자리에 나왔을 때도 이제 스트레스 DSR을 7월에 적용하려고 했다가 사실 이제 돌연 연기했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 물론 9월로 적용을 시작하는데 9월 적용한다고 해서 그 전에 생각했었던 그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수도권의 경우 대출 규제를 조금 더 강화하겠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했습니다. 0.38%포인트가 적용됩니다. 예. 2단계 9월부터는 비수도권의 경우는 0.75%포인트로 대출 한도가 또 줄어요. 근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1.20%포인트로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죠. 이걸 좀 가장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본다면 일단 여러분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 그러면 소득이 5천만 원인 차주 기준으로 일단 가정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 이자가 4.5%로 가정했을 때 지금의 경우에는 약 3억 2천만 원 정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9월부터는 수도권의 경우 3억 300만 원, 비수도권의 경우 3억 1,200만 원. 그러니까 결국 비수도권의 경우보다 수도권의 경우 더 많이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여러분께 또 추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가 올라갈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높은 금리 하에서는 대출 상환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지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담대를 죄는 배경은 역시 가계빚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1,900조 넘을 것 같은데 네. 이 위험성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네, 지금 2분기 가계 신용 규모로 봤을 때 1,896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가계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것은 그래프를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예. 이 가계 신용에서 일부가 판매 신용이에요. 그러니까 판매 신용은 예를 들어서 카드로 구매를 했을 때 한 달 후에 그것을 갚는 방식이니까 판매 신용, 가계 부채에 해당됩니다. 근데 가계 대출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대략 한 14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신용은 3천억 증가로 그냥 맴돌아요. 예. 그러니까 뭐를 중심으로 늘었다? 예,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늘었다. 특히 가계 대출을 둘로 구분하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 신용대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빨리 늘어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2분기 들어서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네. 지금 3분기에서도 급증세가 멈출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를 1인당, 가구당 가계부채 규모를 한도를 조정하는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는 주춤해질 수 있겠다. 그러나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이 방향성은 유지될 수 있겠다.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어떨 때 주택담보대출에 의존할까요? 주로 집값이 오를 거야. 지금보다 1년 후에 집값이 더 높아져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지 혹은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길 텐데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해 본다면 대출 한도를 제약하기 때문에 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수 있겠으나 대출 규모가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담대 금리가 올라도 가계대출은 늘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으면은 이제 DSR을 정책대출
그리고 전세 대출까지 이제 확대 적용하는 그런 네.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가계 부채 규모가 너무 과도하게 늘어나면 소득은 정체되어 있는데 부채에 의존해서만 이 세계 경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라고 한다면 결국 그 빚을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고 그게 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금융 위기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좀 제약하는 이런 정책도 도입하지만 나아가서 뭐 신용대출이라든가 그밖에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는 것도 은행도 1금융권 은행도 있지만 2금융권이라든가 한도나 대상을 더 많이 이렇게 적용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 속도를 좀 주춤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네. 쓴다고 했잖아요. 네. 집값이 언제까지 오를 거라고 내다보십니까? 자, 현재로서 24년 이 하반기 경제를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이른바 피벗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벗의 시대는 뭐냐면 24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인상만 하다가 24년 하반기부터는 점차 금리를 인하하는 이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주택시장이나 여러 가지 실물 경제가 이제 변곡점을 맞이하는 국면이에요. 그래서 주택 가격도 상반기까지는 다소 어떻게 보면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되는 흐름은 어떻게 보면 금리 정책이 어떻게 동원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정리를 더 추가적으로 해본다면 예. 20년, 21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가 좋았을까요? 그때 경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상황에 경기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낮은 금리, 제로 금리를 도입했었거든요. 예. 완화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때 집값이 폭등했었던 거예요. 반대로 22년, 23년 긴축의 시대였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던 기간이죠. 그때 집값이 조정됐었던 거예요. 이제 24년 하반기는 높은 금리에서 낮은 금리로의 이동, 피벗의 시대이니만큼 주택 가격도 큰 거시경제적인 흐름 속에서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보면 약보합장에서 강보합장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가계대출 억제하면서 오히려 은행들만 더 이득 보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네. 서민들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은행들은 억울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네, 은행들 입장에서 뭐 억울하다는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일단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려잡자 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금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걸 상황을 보시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월 19일 기준으로 2.98에서 5.6이었습니다. 예. 근데 8월 19일 기준으로 3에서 6%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려잡아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야 주담대가 빠르게 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정기 예금 금리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예대금리,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값 이게 뭘까요? 이게 수익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높게 잡고 또 많은 투자자나 내 집 마련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또 대출을 받는 그런 구조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또 올려잡을 수 있으니까 정말 뭐 수익성이 더 개선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가 꺾이지 않는다면 전세대출 그리고 정책대출도 DSR에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필요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 규모가 너무 가파르게 늘어날 경우 그게 이제 한국 경제에 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거. 부채가 뭘까요? 부채의 개념은 미래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을 현재 끌어와서 하는 겁니다. 그럼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서 지금 현재 소비를 하거나 현재 투자를 한다면 미래 투자는 위축되고 미래 소비는 위축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계부채 상환 능력도 고려하고 과도하게 가계부채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 속도보다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너무 과도하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런 현상은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금융 대책을 더 강구해서라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네. 어쨌든 뭐 동결이 우세하다는 그런 전망이 많아요. 네. 미국 회의를 먼저 보고서 하면 좀 부담이 덜할 텐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이 금리를 먼저 인하한다면 우리도 같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겠죠.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아까 피벗의 시대라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캐나다가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 2번이나 인하합니다. 유로존도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합니다. 스위스, 스웨덴, 뭐 멕시코, 중국 많은 나라들이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예. 이게 뭘까요? 결국 피벗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역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하면 지금 2%포인트 격차가 역사상 최대치인데 예. 더 벌어질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그것이 또 추가적으로 외환위기 가능성이라든가 외환 불안을 또 야기할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 위원들로서는 선제적인 금리 인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요. 잭슨홀 미팅 기간 동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확고하게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다든가 그리고 9월에 미국 FOMC 회의 때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이후 선제적이 아닌 후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13연속 동결을 예상하겠고 아마도 10월 혹은 11월에 같이 금리를 천천히 인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뭐 현지 시간으로 23일에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긴 하겠지만 네. 일단 시장 분위기는 9월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이다. 그 네. 폭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네. 분위기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혹은 한 10년, 20년 전에 공중전화 박스 이렇게 가보시면 전화기를 이렇게 돌려서 걸었었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다이얼이잖아요. 다이얼을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 8월 1일자 한국 시간 기준으로 FOMC 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이얼 맥할 시간이 왔다. 다시 돌려놓을 시간이 왔다. 이게 뭐냐면 0.5%에서 5.5%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해 왔는데 그리고 이 인상한 것이 1년 넘게 동결해 왔는데 이제 점차 다이얼백할 시간이 왔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넌지시 선제적으로 알려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를 0.25 할 거냐 0.5%포인트 할 거냐 그것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다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이 통화정책 기조를 정상화하는 움직임인데 이 피벗의 행보는 적극적으로 빅컷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이 통상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완만하게 천천히 이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린다면 영어로 빅 스텝 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자이언트 스텝 룰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베이비 스텝 룰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은 베이비 스텝으로 아기의 아장아장 걸음걸이로 0.25%포인트씩 천천히 금리를 인하하는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잭슨홀 미팅 때 그런 부분에 대한 강조를 파월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를 바꾸는 거는 마치 항공모함을 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파월 발언이 네. 매파냐 비둘기파냐 어느 쪽으로 좀 더 쏠릴지 그건 뭐 예상은 되지만은 네. 확실하게 어떤 발언을 할 거다 예측을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하긴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랫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22년부터 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5.5% 금리를 가지고 1년 넘게 유지했습니다. 근데 빅컷을 할까요?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할까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예를 들면요.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미국이. 그러면 그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했더니 물가가 다시 치솟아요. 예를 들면. 예. 뭐 그러면 또 과도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 이후 한번 여부를 진단해봐요.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 효과를 좀 진단해보고 뭐 퐁당퐁당 그 다음 FOMC 때는 지켜보고
그 다음번에 또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고려하든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자국의 중립금리를 향해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국제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올해 들어서만 20% 넘게 상승을 했고요. 네. 그 12kg짜리 400온스 금괴, 표준 금괴 하나가 지금 13억 3,600만 원. 네, 맞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값보다 높게 됐습니다. 이 정도 금값 상승 예상하셨습니까? 네. 이 정도 상승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은 나타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 배경은요. 일단 제가 아까 금리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금리와 부동산, 금리와 금, 그리고 금리와 주식시장 이런 것이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 톱니바퀴처럼 연동되어 있어요. 근데 금리를 만약에 계속 올린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금리를 올리면 돈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은행으로 저축으로 이동하겠죠. 반대로 금리가 제로금리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은행에 둘 필요가 있나요? 돈이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이제 앞으로 떨어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저축해뒀던 거 차라리 빼서 금으로 갖고 있어야겠다. 금으로의 이동이 한 가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 금의 특성이 뭐냐면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하면 가장 대표격으로 불려지는 게 바로 금입니다. 예. 세계가 뭐 3차 세계대전이 혹시나 오더라도 금만큼은 계속 있지 않겠어? 금만큼 핵폭탄이 터져도 금은 계속 존재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안전자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24년 뭐 중동 불안,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미국 대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어요. 이런 불확실성이나 공포감, 이런 전쟁 불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을 더 야기해요. 그러니까 금리는 떨어질 것이고 안전자산을 보유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돈을 금으로 이동하게 만들고 그래서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는 것이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 역시 금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한국은행도 그거를 타이밍을 못 잡고 있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제가 아빠의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 금리 인하 앞으로 기대될 것인가. 기대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투자 방법이죠. 두 번째는 지정학적 불안이 고조될 것인가.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납니다. 종식됩니다. 예. 중동 불안도 만약에 정식이 돼요. 그럼 금 가격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정학적 불안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금값은 또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좀 투자를 신중하게 언제까지 이 전쟁이 확전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종식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금값이 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고려하면서 의사결정 내리시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한국금거래소 시세를 봤더니 순금이 10년 전 가격보다 지금 2.7배로 올랐더라고요.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거의 한 10억 원어치를 샀으면 27억 원이 됐을 그런 상황인데 네. 아파트와 달리 이거는 뭐 재산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엄청난 이득을 봤을 텐데요. 사실 근데 지금 중국의 큰 손들이 더 이상 금을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상이 끝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추가적으로 중국 경제가 무너질 거다 하는 공포감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많은 그런 공포감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이동하는가를 지켜봐야 되는데 그 이동하는 것이 대표적인 표적이 금이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중국 경제가 좀 위태위태하겠다.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 국면인데 회복될 여지가 없겠다라고 판단하면 할수록 금으로의 이동은 또 추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석이 다음 달인데 물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생산자 물가도 올랐는데 배경은 어떻게 분석됩니까? 방금 앵커께서 정말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아하. 그러니까 매년 추석을 앞두고 매년 설 연휴를 앞두고 이 물가가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걱정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이 물가가 오르는데 어느 부분이 올랐느냐? 농산물 가격이 치솟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상추 가격이 171%, 오이 가격이 거의 100% 가까이, 수산물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주로 오르는 현상, 이런 오르는 현상은
7월이면 어떤 일이 있어요? 폭염이 찾아와요. 장마가 시작돼요. 농산물 가격이 항상 급등합니다. 거기에 이제 9월에는 추석 연휴가 있으니까 지금 뭐를 준비합니까? 성수품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부족해지니까 자연스럽게 7월, 8월 물가는 늘 치솟는 현상이 야기됩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제가 또 온다면 또 같은 답변을 들을 겁니다. 그만큼 매년 7월, 8월 이 농산물 가격, 수산물 가격을 중심으로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추석 연휴 또 얼마 있으면 이제 설 연휴가 있겠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폭설 그리고 극한, 굉장히 추운 그런 것들이 농산물을 흉작으로 만들어요.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요. 근데 설 연휴 준비로 수요는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연휴를 중심으로 앞에 한두 달 이게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점점 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그런 현상이 더 심화하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영향 때문일 텐데요. 좀 세수가 주는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정부의 판단을 진단해 보면 유류세 인하를 좀 연기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 혹은 서민 부담을 좀 더 경감시켜주자 하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유류세 인하를 연기함에 따라 세수가 더 부족해지는 현상도 고민할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그래도 지금은 물가 안정에 더 기여하는 게 맞겠다. 물가 부담을 조금 더 경감시켜주는 기간을 유지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우리의 선택은 뭔가를 포기하고 뭔가를 취하는 것인데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취했다면 세수 부족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 이슈 오늘도 재밌고 쉽게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됐습니다. 찬조 연설에 나선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제 횃불은 넘겨졌다며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광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둘째 날 마지막으로 연단에 선 오바마 전 대통령. 당원과 대의원들의 환호 속에서 이제 횃불은 해리스에게 넘겨졌다고 선언했습니다. The torch has been passed. Now it is up to all of us to fight for the America we believe in. And make no mistake, it will be a fight. 오바마 전 대통령은 37분간 이어진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을 강조하며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해리스에게 길을 열어준 바이든 대통령에겐 나라를 위해 개인의 야망을 내려놨다면서 특별히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영화의 속편에 비유하며 신랄하게 공격했습니다. We do not need 4 more years of bluster and bumbling and chaos. We have seen that movie before, and we all know that the sequel is usually worse. 한때 해리스를 능가하는 당내 영향력으로 존재감을 뿜어냈던 미셸 오바마도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특히 해리스 모친이 했던 말을 인용하며 민주당에 결집을 주문해 분위기를 한껏 띄웠습니다. Kamala's mother told her, "Don't just sit around and complain. Do something." So, if they lie about her, and they will, we've got to do something. 해리스의 남편인 더그 에모프도 무대에 올라 아내의 인간적인 면모를 적극 부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집결한 민주당 대의원들은 호명 투표를 통해 해리스를 대선 후보로 공식 추인했습니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 유세를 벌이던 해리스는 화상으로 전당대회에 참여해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해리스는 자신의 결혼 10주년이기도 한 22일 전당대회 대미를 장식할 후보 수락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오는 토요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을 앞두고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안전 기준치를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환경단체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4일 전 국민적 우려 속에 강행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정부는 일본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독자적 해양 감시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일본 열도의 지진이 잦아진 올해 지난 3월에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5.1 지진이 발생하며 오염수 방류가 처음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本日ですね、0時14分、福島沖を震源とする地震が発生してございます。 지난 1년여 동안 오염수 방류를 감시해온 정부는 지금까지 4만 9천여 건의 검사를 완료했고 안전기준치 위반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와 같이 큰 국민 우려가 없었고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악영향이 크지 않았던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환경단체 평가는 크게 엇갈렸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단지 수치로만 표현될 수 없는 심각한 폭력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지점 인근 어류의 삼중수소 농도가 2달 새 10배로 뛰어올랐고 일본 측 자료 공개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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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오염수 방류는 장기적 작업인 동시에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빈틈없이 감시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고급 수입차 포르쉐 운전자가 이른바 술타기를 하는 동안 사실상 방치한 경찰관들이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에 관심이 쏠렸는데 경찰은 규정상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시속 150km 이상으로 포르쉐를 몰아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50대 남성. 감지기로 음주 반응까지 확인됐는데 경찰은 운전자를 그냥 보냈습니다. 몸이 아파 일단 병원에 가서 체열하겠다는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할 말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거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찰 동행 없이 병원에 간 남성은 1시간여 만에 체열하지 않고 혼자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수 김호중처럼 병원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경찰이 뒤늦게 음주 측정을 하러 찾아왔는데 이미 남성이 집 근처 편의점에서 지인을 통해 한 번 더 맥주를 사 마신 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온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였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수치라며 이를 0.036%로 재조정했습니다. 엉망인 초동대처 탓에 술타기가 득이 된 셈입니다. 감찰에 이어 징계위가 열렸지만 현장에 간 경찰관들은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도 하지 않은 파출소 팀장은 감봉 1개월 경징계를, 음주 측정도, 병원 동행도 안 한 팀원 3명은 징계가 아닌 불문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통조사관들은 징계위원회에 회부조차 안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물어도 경찰은 규정상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긴 했지만 중상 피해자는 사고 약 2달이 지난 지금도 의식이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답답할 뿐이죠.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깜빡망이 처벌이 예상을 했지만 너무 심하다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 공권력이 그렇지 않아요. 법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법 같고.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신의를 저버리는 의무 위반 행위에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결심과 동떨어진 징계의 이유를 유족과 피해자 가족 또 일반 국민에게 명명백백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게 참 난감합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태풍은 소멸했지만 곳곳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남긴 수증기의 영향으로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요. 절기 처서인 내일은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모레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고 8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겠고요. 해안가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며 내일 아침까지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7도, 대구도 27도, 부산은 28도로 출발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0도, 대전은 33도, 대구는 35도, 강릉은 36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여름 첫 태풍인 종달이 예상보다 일찍 열대 저압부로 약화했지만 한반도 내륙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가을 태풍은 더 강하게 발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태풍의 기준은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17m가 넘느냐입니다. 올여름 한반도의 첫 태풍 종달이는 이 기준을 살짝 넘은 채 북상했다가 예상보다 일찍 약화했습니다. 하지만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구름은 태풍의 지위를 잃은 뒤에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상공을 지나며 하루 최대 127mm의 비를 내렸는데 아침 7시쯤에는 경기 김포에 시간당 72.5mm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이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습니다. 종다리가 문을 연 한반도의 태풍은 이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현재 서해는 어느 때보다 뜨겁게 데워져 태풍의 땔감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종다리가 빨리 약화한 이유는 너무 한반도에 가까워진 상태에서 발생해 세력을 키울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말하면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발생할 경우 훨씬 강력한 태풍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생기는 태풍들이 혹시 대만 부근에서 서쪽에 놓인 남중국 해상에서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쪽으로는 많은 수증기들이 또 유입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끌어올린 수증기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통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상황이 혹시 연출되지 않기를 좀 바라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태풍들은 8월 말 이후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는 앞으로가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소멸했지만 남긴 비구름이 많은 비를 뿌리며 바닷물 수위가 가장 높아지는 백중사리 기간 충남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백중사리 시간대인 오늘 오전 5시쯤 5천면에 시간당 27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오천항 일대 도로와 상가 3곳이 침수 피해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태안군 근흥면에서도 슈퍼마켓 한 곳이 물에 잠겼고 서산시 음암면에서는 도로에 물이 차올라 차 2대가 침수됐습니다. 인천 지역에서도 호우와 강풍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 주택 침수나 도로 구조물 탈락 등 비 피해 관련 소방 신고가 37곳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다면서 도로에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배수를 지원하는 등 안전 조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50년대가 되면 흰남노 같은 태풍이 2, 3년마다 한반도에 상륙할 거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항공대는 경북대와 울산과학기술원, 국립기상과학원 등과 함께 동중국해 수온 상승이 초강력 태풍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태풍 흰남노가 상륙하면서 경북 포항 주변에 34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1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더 폭넓게 지원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법안으로 기록될 전망인데요. 이제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하지만 여야 협상이 진행 중인 간호법 등에 쏠리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해자들에게 10년 무상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피해 주택 경매가 선행돼야 하고 보증금 반환 같은 구제책이 없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야는 일단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합의 처리한 법안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더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법 개정안은 택시기사 월급제 전국 확대를 2년 유예하는 다른 비쟁점 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가운데 여야가 타협으로 입법 성과를 내는 건 22대 국회 들어 처음입니다. 다음 합의가 주목되는 쟁점 법안은 간호법입니다. 21대 국회 때 의료계 직역 간 극한 갈등 끝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만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여야가 다시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일부 이견이 여전하고 의사들의 반발이 변수지만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의도 활발해 극적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8일 본회의에 보다 많은 민생 입법들을 합의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되도록 1분 1초를 아껴서 일하겠습니다. 이 밖에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이미 21대 국회 때 합의 처리 직전까지 갔던 만큼 이번 달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의 입법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특검과 거부권, 청문회 정국을 완전히 잠재우긴 어렵겠지만 뒤늦게나마 의회 정치 복원에 물꼬를 튼 건 다행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오는 25일 회담을 앞둔 양당 대표. 누가 어떤 정치적 실리를 챙기게 될까요? 이번 회동이 한동훈 대표에게는 정치 체급을 키울 계기가,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가시적인 민생 정책 성과를 보여줄 기회가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회동 생중계 제안엔 정치적 몸집을 키우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각을 세우는 모습이 정치적 체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란 분석입니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이번 회동이 한 대표에겐 정치적 위상과 역량을 키울 절호의 기회가 될 거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지난해 여당 대표에게 공개 대화를 제안하더니 지금 와 발을 빼는 건 한 대표 입지에 벌써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현은 만만해 보이니까 로텐도어에 의자 하나 놓고 하자 그러고 한동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피하고 이런 오해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변수는 의제입니다. 한 대표 자신이 띄운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이 자충수가 될 수도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은 대여 투쟁과 민생을 모두 잡는 투트랙 전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회동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으로 공세를 이어가면서도 25만 원 지원법을 의제로 띄우며 민생 실리를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국면이었던 이재명 1기 때는 대여 투쟁이 주요 과제였지만 이젠 민생 정책에서 성과를 보여야 할 때란 압박이 작용한 거로 풀이됩니다. 민생을 강조하는 한동훈 대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신과 민심에 부응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동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노리는 야당의 명분 쌓기란 평가도 있습니다. 또 향후 전국 주도권과 당내 리더십을 가늠해볼 분수령이 되리란 전망인데 그만큼 양당 대표 모두 정치적 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로 예고된 여야 대표회담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을 중심으로 최상병 특검법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야당도 한 대표가 얘기한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에 동의할 수 있다고 했으니 이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접근해 있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두고 여야 충돌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 측이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 해소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도 신속히 5인 체제를 복원하자고 화답했지만 여기에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 주도로 열린 세 번째 방송장악 청문회에선 방송통신위원회 5인 체제 복원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야당목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공개 발언한 겁니다.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대신 민주당 추천 2명을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임명해주고 새로운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를 다시 추천하길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애초 민주당이 야당목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을 다시금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박문진 이사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의 선임 과정은 당초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사안입니다. 이 5인 체제 복원을 민주당과 저희 당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탄핵 사태까지 불러놓고 민주당 입장 변화엔 호응하되 야당 역시 여당 추천 인물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줘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사람은 친의까지 언급하며 5인 체제 복원에 힘쓰자고 약속했지만 그 아래엔 서로 다른 셈법이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민주당 제안엔 2대2 구도를 만들어 모든 안건을 방어하겠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평가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으로 직무가 정지된 만큼 야당목 2명과 여당목 1명이 함께 임명돼도 결국 4인 체제로 동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당이 헌재가 탄핵 소추의 빠른 결론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5인 체제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입니다. 갈등이 풀릴 여지가 생긴 셈이지만 방송장악 청문회 자체는 파행을 빚었습니다. 여당은 명백한 위법 청문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장했고 3명의 방통위원장들을 탄핵하는 이 과정, 탄핵을 추진하는 이 과정들을 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문제의식이나 사과나 이런 게 없는 상태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2인 방통위가 의결한 KBS와 MBC 박문진 이사 선임 과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는 데 거듭 주력했습니다. 지금 2인에서 이렇게 의결하는 게 방통위의 간부로서 정당하고 바람직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1년가량 1인 또는 2인 체제로 운영되어 온 방통위가 변곡점을 맞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여야가 동상이몽식으로 방통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이 재현될 공산도 적지 않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임명된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띄우기에도 나섰는데요. 야당 협조가 필수인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 제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에 238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3인 가구 월 평균 소득의 절반을 넘으면서 이른바 강남 3구에 신청자의 40% 이상이 몰리는 등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비용 부담이 커져 앞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겠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 비용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을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양한 형태로 좀 도입을 한다면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한 바 없고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저출생은 물론 고령화 사회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필수가 됐다며 획일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의 생계비는 그 본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가 내국인하고 똑같이 지급하는 것은 결국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 ILO의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협약을 위반하게 됩니다. 저출생 해소를 위해 도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를 계기로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공론화되는 분위기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뉴스플러스 오늘의 경제픽입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면서 올해 2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은 1분기 대비 2배 수준인 2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4개월 연속 올랐는데요. 지은 지 5년이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 가격이 사상 최대인 2.34% 상승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서울이 140을 넘어서면서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요. 부동산 시장 소비 심리 지수가 115 이상이면은 가격과 거래가 오르는 국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주택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영향으로 올해 2분기 가계빚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물가 우려는 한풀 꺾였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이번에도 한국은행은 연 3.5% 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해석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는 13연속 동결될 거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 안정세를 이어갔지만 금리를 내리기에는 집값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우려했습니다. 5월 말 6월, 7월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좀 생각보다 빨라졌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있다.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금통위원 모두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집값 오름폭은 4년 7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들썩이는 집값에 가계대출 오름세도 꺾이질 않아 이번 달에만 4조 원 넘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선 전제돼야 될 거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잡히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도 완화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그나마 10월에 좀 일찍 인하가 될 함께 발표되는 성장률 전망치는 2.5% 유지에 무게가 실립니다.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반기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많다. 수출이 호조되고 있는 지표들이 계속 나옴에 따라서 성장률 지표 자체는 유지하지 않을까. 다만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둔화하고 있는 건 전망치를 낮출 수 있는 변수로 꼽힙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이 3주 연속 내려갔습니다.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5주 만에 리터당 1,7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오늘 유가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는 지난주보다 각각 10원가량씩 내린 1,680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배럴당 2.11%, 그리고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배럴당 2.18% 이렇게 급락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5주 연속 내린 뒤에 지난주 큰 폭으로 올랐다가 이번에 다시 하락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대한석유협회는 국제유가 변동이 통상 2주에서 3주 정도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이 되는 만큼 가격 하락폭이 줄거나 가격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정세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과 추석 물가를 고려한 건데 재정 상황이 문제입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유류세 인하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됐다가 조금씩 축소되긴 했지만 이번이 11번째 연장입니다. 중동 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 변동 보조금을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 1리터에 20% 인하된 656원을 부과하고 경유는 30% 인하된 407원을 부과하는 지난 7월부터의 유류세가 유지됩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휴전 중재안 수용으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든 중동 상황은 급변할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또 폭염에 농산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추석 물가가 들썩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일부 축소된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8.4% 올라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세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유류세 단계적 복원을 전제로 교통에너지 환경세 수입을 15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 5천억 원 늘려잡았습니다. 하지만 인하 조치 연장에 상반기 수입은 5조 3천억 원으로 목표 대비 35%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유류세 인하 폭을 약간 이제 줄였는데 그때 추가로 확보된 세수율이 한 1,000억 원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영향이 미미하다 이런 분석도 있어가지고요. 올해 총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10조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2년 가까이 떨어졌던 오피스텔 매매가가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0%로 나타나 2022년 9월 이후 22개월간 이어졌던 하락세를 접고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부동산원은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 역세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나며 보합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관련한 유의미한 대책을 지자체와 함께 논의해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9월 말까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로 했고 충남도 등 다른 지자체들도 같은 내용의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 장관은 배터리 충전율과 전기차 화재 사고 사이 관련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 질의에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25분쯤 서울 광장동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차량은 카페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멈췄는데 점원과 손님이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 아내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헷갈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사건을 일부에 배당했는데요.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게 됐습니다. 김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은 이혼 소송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혼인 생활의 파탄을 불러왔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노 관장 측은 심리를 마친 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김 이사장 측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1년 반에 걸친 공방 끝에 법원은 내일 오후 2시쯤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재판은 원칙에 따라 공개로 진행되고 당사자들은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세기의 이혼 상고심 재판부도 정해졌습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합니다. 대법원은 보통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지만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 합의체로 넘깁니다. 이번 사건은 세기의 이혼이라 불릴 만큼 이목이 쏠렸던 만큼 향후 전원 합의체로 넘어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충남 금산군 부리면 무지개다리 인근 강에서 40대 가장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바람에 날린 모자를 주우러 강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방문객들이 강 수심이 비교적 얕은 것으로 알지만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려나가 수심이 2m가 넘는 곳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다른 학생 얼굴을 이용한 음란물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중학생들이 같은 학교 학생 얼굴에 다른 신체 사진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만들어 공유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80여 장의 합성 사진을 제작해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학교 폭력대책심의위에 넘겨져 특별교육과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광복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이라고 주장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회 강원지부가 날선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김 지사 발언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지난 광복절 강원도 경축식, 건국절 제정시도를 비판한 이종찬 광복회장의 기념사를 광복회 강원지부장이 대독했습니다. 이어 단상에 오른 김진태 강원도지사, 작심한 듯 자기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김 지사는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국가가 되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 3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은 그렇다 치고 주권이 없지 않습니까? 김 지사가 건국에 대한 주장을 이어나가자 광복회 강원지부장 등 일행은 항의하며 행사장에서 퇴장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경사스러운 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이후 김진태 지사를 비판 옹호하는 각각의 집회가 강원도청 앞에서 동시에 열리는 등 파문이 이어지는 상황. 집값 사죄하라! 김진태 지사 지켜내자! 광복회 강원도지부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김문덕 광복회 강원지부장은 광복절 도지사 언행은 경축사가 아닌 선동이었다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에 대한 7개 공개 질의를 김 지사에게 던졌습니다. 도지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엇입니까? 정부도 아닌 일부 친일자나 신민관에 물들은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등방부를 암살하고 폭탄을 투척한 테러 집단입니까? 광복회 강원지부는 이 같은 질의에 대한 김 지사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경술국치일인 오는 29일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가자지구 휴전 협상 타결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으로 가서 외교전을 펼쳤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란은 보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 깔린 가족과 친구들을 찾아 나선 사람들. 피라민 수천 명이 머물던 학교 건물이 이스라엘군의 폭격에 아예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희생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شهر 8 بداية أغسطس حتى اللحظة نتحدث عن 9 مدارس مأهولة مدارس إيواء قصفتها قوات الاحتلال الإسرائيلي كان آخرها مدرسة التابعين. 가자 중부의 시장에도 폭탄이 떨어져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휴전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네타냐후 총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가며 전쟁의 승리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לחסל את החמאס ולהשיג ניצחון, ואגב אנחנו מתקרבים לזה צעד אחר צעד. זאת אומרת, אם לפני 3 חודשים, לפני שנכנסנו לרפיח, היו אלה שאמרו שאין מה לעשות.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던 이란은 일단 가자 지구 휴전 협상 결과를 기다리는 모양새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보복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란군은 성급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중재를 위한 중동 순방에서 빈손으로 귀국길에 오른 블링컨 미 국무장관. 네타냐후 총리로부터 미국의 가교 제안을 수용한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며 하마스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마스의 반발을 의식한 듯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장기 점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 매우 분명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does not accept any long-term occupation of Gaza by Israel. More specifically, the agreement is very clear on the schedule and the locations of IDF withdrawals from Gaza, and Israel has agreed to that. 또 중요한 건 시간이라며 며칠 내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자지구 휴전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성공한 우크라이나는 작전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며 진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부전선 공세가 그대로인데다 기습을 당한 본토에서도 전열을 가다듬는 모습이어서 전세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에서 최대 35km까지 진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263제곱킬로미터에 걸쳐 마을 93곳을 확보했다고 밝혀 전날보다 13제곱킬로미터, 마을 1곳이 더 늘었습니다. Головком доповів по оновленнях на Курському напрямку. Ми досягаємо визначених цілей. 쿠르스크를 흐르는 세임강의 주요 교량 3개를 폭파하면서 러시아군이 고립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다만 위성 사진을 보면 러시아는 금세 임시부교를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접경지 3곳에 작전사령부를 새로 설치하고 24시간 연락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4개 마을에 대한 공격을 막아냈고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서방 장갑차도 파괴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Пехота была уничтожена, 4 техники взяты как трофеи, 2 страйкера, 1 Каугар и 1 канадская машина Рошель Сенатор.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러시아의 공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뉴욕, 러시아식 이름으로는 노브고로드스크에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방어기지인 토레츠크까지 10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본토 공격으로 러시아 병력을 분산시키려던 우크라이나의 작전이 실패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정예 병력을 주요 전선에서 빼낸 셈이고 보급선 방어와 겨울철 대비를 생각하면 러시아 본토 공격은 도박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가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합니다. 내일 열리는 올림픽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는 건데요. 어떤 모습일지 주목됩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모두가 귀를 쫑긋했던 입국장에서 안세영은 싸우려는 게 아니라 운동에만 전념하고 싶은 호소라면서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협회랑도 팀이랑도 이야기를 해본 게 아니어서 이제 최대한 빨리 이야기를 해보고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이후 2차례 SNS를 통해 입장을 알렸습니다. 귀국 이튿날 축하와 영광을 누려야 할 순간이 제 발언으로 해일처럼 덮였다며 동료 선수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처음 열린 시간엔
시시비비 공방전이 아닌 진솔한 대화를 기대한다. 시스템과 소통, 케어가 상식선에서 운영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안세영은 소속팀 삼성생명의 트레이닝 센터 용인 STC에 머물며 외부 접촉 없이 휴식과 재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선배 장미란 문체부 2차관과 면담한 게 유일하게 알려진 활동입니다. 하지만 안세영은 목요일 밤 선수단 격려 만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귀국 이후 15일 만에 공개 활동인데 부모님도 동행합니다. 행사에선 한여름 감동과 환희를 선사한 선수단과 가족, 훈련 파트너까지 꿈의 무대를 함께 돌아볼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메달 5개 전 종목 석권에 빛나는 양궁협회 정의선 회장이 건배사를 할 걸로 알려졌고 몇몇 선수들도 마이크를 잡을 예정입니다. 공항 해단식 때 묘한 엇박자를 드러낸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기흥 체육회장도 나란히 자리합니다. 메달리스트들이 예능 출연이나 광고, 시구 등 다양한 자리에서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이 협회와 고독한 싸움을 벌이는 안세영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발언을 할지 그 자체로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어젯밤에 소멸했지만 오늘도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네, 올해 들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인데요. 곳곳에 물폭탄이 쏟아졌죠. 네, 맞아요. 주택가 차량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풍이 지난 뒤에도 주의할 것이 참 많은데요. 네, 먼저 파손된 시설물을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요소를 신고해야 하고요. 땅바닥에 떨어진 전깃줄은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파손 가능성이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거나 건너는 건 위험하고요. 지반이 약해진 계곡이나 비탈면 등 산사태 위험 지역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내일은 태풍의 영향은 아니지만 또다시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에도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오늘 밤 사이에도 전국적인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를 웃돌겠고요. 비와 함께 낮에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온도는 33도 선까지 치솟겠고요. 대구 3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이 높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서울에서도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올라가겠고요. 열대야와 폭염은 8월 말까지도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고은재, 신미림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